자, 문법의 요소 중에서 높임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높임 표현. 높임 표현은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그리고 객체 높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주체 높임 먼저 한번 볼게요. 말하는 이가 서술의 주체를 높여서 말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이거 노트 정리하실 때 실현 방법을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체 높임 실현 방법. 그래서 간단하게 쓰면 주격조사 깨서, 그리고 선어말 의미 의시, 그리고 두 번째 특수어의 사용. 그러니까 주체 높임 실현 방법 1 해놓고 깨서, 그리고 의시, 그리고 특수어의 사용. 이렇게 하면 좀 간단하게 외울 수 있잖아요. 실현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의시인다. 그치? 할아버지께서 의시다. 자, 특수어휘는 진지댁, 연세, 춘추, 약주, 서남 뭐 이런 식으로 특수어휘를 사용하는 거. 그러면 객체 높임은 어떻게 하죠? 객체 높임은 요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거다. 객체 높임은 요 말도 알아두세요. 주체 높임은 정의는 안 해도 되는데, 객체 높임은 이렇게 정의 알아두시고, 실현 방법, 또 이제 실현 방법, 그리고 깨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특수어휘. 그래서 특수어휘 모시다, 들이다, 뵙다, 엽줍다, 이렇게 특수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주체 높임의 종류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높임이 있고 간접 높임. 간접 높임의 정의만 좀 알아두시면, 높여야 될 대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 즉 신체 일부, 소유물, 생각 등을 높여서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자, 요거를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접 높임의 경우 특수 어휘를 쓰지 않는다. 간접 높임은 특수 어휘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문들 한번 눈에 익숙하게 봐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내일 시간 좀 있으십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러니까 의십니까 그랬잖아요. 있으십니까? 의시로만 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사 말씀은 높일 때도 낮출 때도 쓴다라는 거. 있으시겠습니다. 계시겠습니다가 아니라 있으시겠습니다 라고 써야 된다. 요거 예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작은 할아버지는 살림이 넉넉하시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님이 한 분 있으시다, 얘가 간접 높임이라는 거를 알아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간접 높임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가방이 무거우시죠? 이거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돋보기가 있으시다, 얘도 간접 높임을 다 알 것 같아서 나머지는 됐는데, 요거 조금 예시죠.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란 말은 언제도 한다고, 높일 때도 낮출 때도 한다. 나머지 예시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읽어보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객체 높임은 깨하고 그 다음에 특수어휘를 사용한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 라고 이렇게 높여준다는 거. 삼촌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자, 누구를 높였어요? 할머니를, 목적어를 높였죠. 그래서 시골로 가시었다. 그러면 삼촌께서 가시었다는 뭐죠? 깨서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죠? 주체 높임이죠. 그러니까 얘는 주체 높임이고, 이 안에 할머니를 모시고 얘는 뭐예요? 객체 높임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체 높임하고 객체 높임을 섞어 놓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선지문에서 구별하는 거, 맞는 거, 틀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유형도. 근데 그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두 가지가 섞일 수 있다는 거. 압존법이란 말이 하나 나왔는데 학교에 프린트에서 이제 압존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압존법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듣고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압존법이에요. 뭐냐면 듣는 사람인 할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왔어요를 낮춰주는 거, 아버지를 낮춰주는 거. 내 입장을 높인 게 아니라 이건 듣는 사람이나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것도 주체높임법 안에 들어가는데 압존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요거를 빼는 추세거든요. 얘기를 안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굳이 언급 안 하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압존법. 됐나요? 이건 학교에서 얘기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한번 볼게요. 학교에서 지금 문장 나가니? 나갔니? 나가는 중이니? 모르니? 절대 졸지 말고 학교 잘 듣고 있지? 문장 다음에 뭐 나가는지 꼭 얘기 좀 해줘. 중세국어로 바로 넘어가는지. 어? 그치. 문장 다음에 바로 중세국어 넘어갔지. 아, 문장하고 중세국어 같이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높임법은 안 들어가고? 아직은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문장의 성분하고 짜임만 하고 있고 중세국어를 나가고 있니?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문법요사하고 다음 시간에 중세국어를 하면은 얼추 비슷하게 맞겠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 또 하면 되겠다. 그치? 자, 잘못된 높임 표현. 높여야 될 대상을 제대로 높이지 않는 경우, 선생님께서는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라고 했는 경우는 잘못된 거죠. 간접, 머리는 높임이 된 선생님의 신체 일부니까 간접 높임을 써서 셋이었다의 준말인 셋이었다, 요거 고쳐 셋이었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자, 주문하신 상품은 품절이십니다 라고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상품은 높여야 될 대상 높임법을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거 참고, 요거 좀 좋아요. 예시가. 선생님께서 감기가 들었다가 아니라 드셨다. 자, 포장이세요.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쵸? 포장이세요. 그거는 안 돼요. 포장이시어요 라고 하면 안 돼. 자, 포장해 드릴까요? 이렇게 돼. 햄버거 나오셨습니다. 커피 나오셨습니다 하면 안 되죠? 너 빨리 오시래. 이건 아니죠. 오라셔. 오라고 하셔의 준말에 오라셔.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특소에 안 쓰니까. 따님 이름이 참 예쁘시면 안 되고 예쁘네요. 할아버지께서는 주시는 거. 할머니께서 주무시고 가셨다. 특소유로 바꿔야 된다는 거. 요 정도 예시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상대 높임은 요걸 좀 외우셔야 돼요. 요거. 그쵸? 그래서 격식적인 자리, 비격식적인 자리를 갖다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자, 라게 오십시오. 끝에 종결어미를 보면 해라체는 해라니까 아잖아요. 그래서 왔다 아로 끝나요. 왔냐만 빼고, 왔니만 빼고, 왔구나 아로 끝나요. 요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조금 쉬워요. 걔는 에로 끝나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아닌 거 두 개만 외우면 되죠. 나머지 보면은 에로 끝나 있어요. 하개체. 자, 그런데 하개체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하는가를 좀 생각하면 외우기가 쉬워요. 장모님이 사위한테 쓰는 언어. 자네 앉게, 음식 좀 들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외우기가 쉬워요. 하어체는 사극에서 많이 쓰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경들은 임금이 시다는데 뭐뭐 하도록 하오. 막 중전이 쓰는 말도 있죠. 뭐뭐 하오. 철수가 이곳에 왔소. 왔구려. 그리고 아주 높이 뭐뭐 십니까? 뭐뭐 씁니다. 자, 해체는 얘랑 왔어?
또는 에로 끝나죠. 해여체는 요로 끝나니까 어렵진 않죠. 뭐요. 근데 가끔 가다가 헷갈리는 게 있거든. 뭐하고 뭐가 헷갈리냐면은 헤라체하고 해체가 헷갈려. 철수가 이곳에 왔어. 예를 들어 그냥 이거 안 보고 철수가 이곳에 왔어. 또는 철수가 이곳에 왔냐? 그러면 왔어는 무슨 체야? 왔냐는 무슨 체야? 나중에 다른 게 안 헷갈리고 헤라체하고 해체가 헷갈린다. 이거 두 개 구별하는 거. 헷갈리지 약간. 철수가 왔어 왔냐 둘 다 낮춤말이니까 해체냐 헤라체냐 이거 헷갈리지. 맞니? 뭐 얘기를 해줘. 그래야 내가 꿀팁을 전수해주지. 얘기 막 니네 막 대답 안 헷갈려요 그러면은 꿀팁 그 구별하는 팁을 말해줄 필요가 없잖아.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얘기를 해줘야 그냥 안 헷갈리면은 그냥 팁은 필요 없고. 뭐라고 해보면 되냐면은 이게 두 개가 헷갈리면은 엄마라고 생각해봐. 두 개가 헷갈릴 때 그냥 엄마만 떠올려. 자 무슨 말이냐면 엄마한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헤라체는 엄마한테 못해요. 헤라체는 누구한테 못한다고? 엄마한테 못해. 근데 해체는 엄마한테 돼. 엄마 왔어? 이건 돼. 그치? 엄마 왔냐? 연락 싸가지 없지. 그러니까 나중에 헷갈리면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엄마 왔냐요? 그리고 그러면은 해체하고 해놨잖아. 왔냐요도 안 되지. 왔냐요? 근데 왔어요는 되지. 그러니까 엄마하고 요만 생각해. 해체하고 헤라체가 헷갈릴 때 팁이야. 헤라체는 누구한테 못한다고? 엄마한테 못한다고. 그러면은 밥 먹어라는 해체야 헤라체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해체야 헤라체야? 헤라체지. 일단 라로 끝나기는 했는데 그리고 또 그냥 엄마한테 밥 먹어라 그러면 돼 안 돼? 근데 엄마한테 밥 먹어 이거는 엄마 밥 먹어 이건 되지. 그러니까 밥 먹어는 해체야. 밥 먹어라는 헤라체야. 됐니? 그러니까 엄마 떠올리니까 쉬워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저 문법이 좀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법을 잘 외울 수 있는 이런 요령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령을 많이 알아요. 암기하는 요령이랑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는 꼭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그러니까 문제 풀어보면 알아.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 선생님 이게 왜 이거를 헷갈린다는 걸 이미 헷갈리고 난 다음에 팁을 알려줄까? 그래야 더 감사하나? 헷갈리기 전에 얘기해주지 말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 높이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쳐보시면 되겠고요. 피동하고 사동은 뭐냐면 능동 피동이고 주동 사동이에요. 근데 사실 능동하고 주동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다들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근데 왜 굳이 능동, 주동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놨냐면은 왜 능동, 주동으로 이름을 붙여놨냐면 일부러 피동하고 사동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응하는 걸로 능동, 피동, 주동, 사동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 두 개는 구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알면 돼요. 굳이 선생님 능동하고 주동을 혹시 어떻게 구별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걔네들 둘 다 스스로 하고 능동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두 개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피동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명칭을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저는요 이 뾰족한 거에 대한 그 공포가 좀 있어요.
약간 환고포증이랑 동글동글동글한 거 반복되는 거 좀 약간 징그러운 거 있잖아. 동그란 거. 근데 옷 패턴 검정색에 흰색은 조금 그래도 좀 괜찮은데 왜 빨간색 무당벌레 그거 있잖아. 그거 너무 징그러워요.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검정색에 흰색 동그라미도 좀 약간 괜찮은데 그것도 자꾸 보면 좀 은근 딱 갑자기 징그러워 이런 순간 막 굉장히 좀 징그럽고 무섭긴 하는데 제 주사공포증이 있어요. 주사. 그래서 저는 감기가 아무리 걸려도 주사는 안 맞아요. 그래서 주사는 피해. 됐나요? 그래서 주동사동이고 능동피동이에요. 그래서 레미쌤은 주사는 피해. 됐나요? 외우셨죠? 그거 하나 하려고 참 별소리를 다 했네요. 주사를 피하는. 진짜 잘 맞아요. 잘 맞아. 사실 좀 싫어요. 그래서 피동문하고 능동문. 능동문은 주어가 동작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것과 피동문은 자 동작을 당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요것도 만드는 거를 아시면 되는데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이 자 파생을 하는 거, 전미사에 의해서 파생하는 거.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말하냐면 파생적 피동문이라고도 하고 단형 피동이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통사적 피동이라고도 하고 장형 피동이라고도 해요. 됐나요? 얘는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하고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 함께 외워두면 좀 쉬운데 피동 전미사가 뭐가 있죠? 이희리기 그리고 되다 또는 장형은 아어지다 뭐뭐 아어지다 개되다 개되다. 자 그러면 단형 사동은요? 단형 사동은 이희리기 우구 추고요. 장형 사동이 뭐뭐하게 하다예요. 또는 시키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피동하고 능동의 문제가 뭐가 어렵냐면 사실 개하다나 개되다는 장형은 안 어려워요. 장형 구별하는 것은 개된다 이렇게 딱 나왔잖아. 하게 되었다. 장형인 거 피동인 거 딱 바로 보이잖아요. 뭐뭐하게 하다 이렇게 나오면은 사동인 거 알잖아요. 그래서 장형은 안 어려운데 무슨 형태가 헷갈리냐면 이희리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가 좀 잘 나와요. 피동이냐 사동이냐. 그 중에서 단형 파생적 피동하고 파생적 사동문을 구별하는 문제가 함정으로 나온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왜?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그럼 이 두 개를 구별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잖아요. 얘가 피동인지 사동인지를 구별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 방법 또 요령 먼저 알려줄게. 그럼 여러분 문제 풀 때 좀 편하게 빨리빨리 풀으라고요. 원래는 사실 고민하고 풀었다가 요령 들으면 이게 쉽구나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나의 진가는 올라가지만 여러분이 그동안에 문제를 쉽게 좀 풀으라고. 이거 되게 단순해요. 그냥 다 장형으로 바꿔봐요. 장형으로 바꿨을 때 말이 되는 게 그러니까 사동 장형으로 바꿔보고 사동 피동 장형으로 바꿔봐. 그래서 말이 되면 그게 그게 피동인지 사동인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가 사실은 그거 외에도 구별할 수 있는 게 피동은 목적어가 없고요. 사동은요. 목적어가 있어요. 근데 목적어 유무로 구별을 해버리면은 조사를 숨겨놓거나 능동문을 숨겨놔서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목적으로 구별하는 것보다 그냥 저는 이제 문제 풀 때 그냥 장형으로 바꿔놓은 게 제일 구별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게 하였다는 이상하죠. 토끼가 사냥꾼에게 지를 잡게 제발 먹어 오늘 토끼탕이다 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오늘 좀 온천 욕을 하겠는데 뭐 오늘 심심한데 가죽이나 한번 벗어볼까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토끼가. 그죠? 그러니까 잡히 어지다가 자연스럽잖아. 그러니까 잡혔다도 잡히가 들어갔으니까 사동하고 헷갈릴 수 있잖아. 자 됐죠? 사동하고 피동은 요것만 구별하면 그냥 끝.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사동하고 피동에서는 주의할 게 이것만 외워두세요. 요거는 외우세요. 아까 피동하고 사동은 뭐만 구별하면 된다고? 장형으로만 알면 된다 했으니까 그냥 끝나버렸죠. 그 다음에 이중피동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중피동을 고쳐라 라고 나오던지 잘못된 피동, 잘못된 문장을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셔주셔야 돼요. 이중사동은 돼요. 이중피동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동사가 2개 이상씩 있는 거는 돼요. 근데 이중피동은 안 돼요. 이중피동은 요거 외에도 문제 풀다 보면은 이중피동이 조금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중피동 외우라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이 노트 쓸 때 이중피동의 예시가 문제가 더 나올 때 조금 더 추가해서 이중피동의 예시를 조금 더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시간 줄이기용으로 조금, 그러니까 제가 써라 외워라 이런 애들은 시간 줄이기용으로 꼭 써놓고 외워두세요. 그냥 무조건 읽혀지지 그럼 이중피동이다라고 딱 알면 돼요. 자주 나오니까. 읽혀지지 딱 보는 순간 이중피동. 불려진다 딱 보는 순간 이중피동. 이런 식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불려지지, 열려지지, 열리지, 담겨진. 담겨진 요거 좀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안 풀려진다, 안 풀린다 이렇게 해야 돼요. 사동문, 주어가 남에게 시키는 거. 그래서 파생적 사동, 단형 사동은 여기 나왔잖아요. 이희리기 우구추. 그러니까 우구추는 사실은 사동밖에 없기 때문에 재우다 그러면 한눈에 뭐가 돼요? 재우다. 한눈에 사동인 줄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구추는 안 어려워. 이희리기 구별하는 것만. 근데 이희리기 구별하는 것도 뭘로 바꿔보면 쉽다? 장형으로 바꿔보면 쉽다. 그래서 문제 푸는 거 쉽게 만들어 드렸죠? 그럼 여러분 뭐만 주의하시면 된다고요? 사동하고 피동 문제 나오면 이중피동, 이중피동만 주의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통사적 사동문이 문장에 하는 거, 뭐뭐하게 하다. 자, 주어가 사동문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을 때 한 번만 바꿔보면 돼요. 주동이 얼음이 녹다면 가주어가 생긴다는 거. 사동은 새로운 주어가 생긴다는 거. 새로운 주어에서 아이들이 얼음을 녹이다 또는 녹게 하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됐어요? 피동은 이렇게 X 표시예요. 한 번만 바꾸는 거 요거 한 번만 보시면 알아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보시기만 하세요. 자,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의 차이 요거는 아셔주셔요. 파생적 사동문은 중의성을 가진다. 즉, 둘 이상의 뜻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 통사적 사동문은 2가지 해석이 안 되고 1가지만 간접만 되는데 요것만 체크해 두시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파생적 사동문, 즉 이희리기 우구추를 붙이면 2가지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어요. 중의성을 가진다. 그러면 중의성을 없애려면은 통사적 사동문으로 만들면 되죠. 통사가 문장이고요. 문장 좀 긴 거. 파생이 단어를 만드는 거.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죠? 자, 그렇지만 잘못된 사동 표현이 있어요. 이중사동이 아니고 그냥 잘못된 사동 표현. 뭐냐면 사동의 의미가 없는데 너무 시키는 거 썼을 때 또는 시킬 수 없는데 시키다고 쓰는 거. 출입은 금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은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기계를 가동시키면 안 되니까 가동하는 거예요. 기계가 자기한테 자기 시킬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친구 소개해줄게. 내가 하는 거는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친구 소개해줄게. 내가 친구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친구 소개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만 알면 된다고? 솔직히 이거는 잘못된 사동 표현은 잘 찾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주 틀리는 게 이중피동 그리고 여기 중의성 정도만 체크하시면 사동피동은 문제가
괜찮은데 의외로 힘들어하대. 왜 힘들어하지? 힘들어하더라고요. 자, 단어의 의미 볼게요. 단어의 의미와 의미관계. 아마 학교에서 이거 많이 빼거나 간단하게 언급하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서 그냥 체크만 할게요. 사전 보는 거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사전 보는 거. 그래서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자, 주변적 의미가 이제 뭐를 하냐면은 다이어가 되는 거예요. 주변적 의미가 다이어가 되는 거.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고요. 사전적 의미와 함정적 의미가 있는데, 자, 국어 사전 요것만 한번 보는 법만 얘기해 줄게요. 얘들아, 요렇게 되면은 뭐예요? 요렇게 2하고 3이 붙으면은요, 동음이 2어예요. 여기 안에 요렇게 있는 거는요, 이게 주변 의미예요. 다이어예요. 요렇게가 다이어고, 요렇게가 동음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아시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는 게 고르다가 지금 보세요. 동으로 돼 있고 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고르다가 뭐하고 뭐가 있다는 거야, 단어가. 동사의 형태도 있고 형용사의 형태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거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로만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현재형으로만 바꿔보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형이 되는 게 동사예요. 보면 땅을 고른다, 붓을 고른다 되죠? 현재형 되죠? 그러면 동사예요. 숨결이 고른다, 이익을 고른 게 분부하다 안 되죠? 그쵸? 형용사는 현재형이 안 된다 요걸로만 나중에 혹시 문제 풀 때 동사 형용사 구별하는 거 어려울 때는 현재형만 기억하세요. 한 89%는 풀려요. 제가 팁으로 드렸고, 지난 시간에 왔던 친구는 들었는데 합성어 파생어에서 파생어는 접사가 붙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접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헛웃음은 파생어죠. 근데 이거 파생어가 어떻게 돼 있는 파생어야? 웃다도 파생어고 헛도 파생어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헛이 접두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접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날짐승하고 날고기하고 얘는 구별을 잘 하나? 날짐승은 합성어예요, 파생어예요? 날고기는요? 파생어죠. 이게 만약에 혹시 헷갈리면 군밤, 군말 안 헷갈리나? 참사랑, 첫사랑 뭐 이렇게 혹시라도 헷갈리면 개나리가 합성어냐 파생어냐 단일어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얘 개하고 나리가 붙은 거예요. 나리가 식물인데 이거 헷갈리면 이 개가 사전에 올라있는 그 단어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밤은 굽다 밤이잖아요. 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굽다는 동사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군말에서는 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파생어야. 그러니까 헷갈릴 때는 사전에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약간 이거 야매예요. 왜냐면 사실은 접사도 사전에 있긴 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이라 그러면은 구품사를 주로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생각을 해갖고 파생어 합성어 구별하면 조금 더 쉽다 라고. 그래서 날고기는 나는 고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파생어예요. 근데 날짐승은 나는 짐승이니까 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합성어예요. 날다가 되니까 사전에 올라가니까. 약간 요것도 이렇게 야매로 하면 되고. 자, 사전 보는 거 여기서 여러분 이거는 많이 아는데 이거를 모르더라고 얘들아. 얘는 몇 자리 서술이야 이거 딱 보는 순간? 얘들아 요거 딱 봐봐. 여기가 들어가면은 칠판 한 번만 봐줄래? 이게 들어가면 얘 무조건 몇 자리 서술어야? 목적어가 무조건 필요한 거니까. 이거 목적어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동사 중에서도 무슨 동사야?
타동사인 거야. 됐니? 그러면은 얘는 지금 골라 고르니로 활용하는 형태는 나왔지만 꼭 필요한 게 있어 없어? 없지. 얘 몇 자리 소수로야? 한 자리 소수로야. 자, 그런데 얘들아, 뭐뭐에 뭐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진하게. 요건 몇 자리 소수야?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세 자리 소수로야. 요것만 조금 생각을 하면 된다. 사전 보는 법에서. 진한 가로표만 알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다이어하고 동음이어. 우연히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거야. 이거 근데 요거 때문에 소리의 길이 있지. 다이어하고 동이어 때문에 소리의 길이 부분 있지. 음운 부분 있지. 거기서 구별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소리의 길이는 내가 뭐가 긴 소리인지를 알아야지만 무조건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얘들아, 굴하고 어떤 굴이 긴 굴이야? 먹는 굴이 긴 굴이야? 일단 굴이 두 개인지를 모르겠어? 터널. 어떤 게 긴 굴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긴 소리 짧은 소리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100% 내가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 도금이에요라서. 그러니까 의문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그냥 어휘를 내가 많이 알았던 친구가 이기니까 요거는 다 찾아 놓으세요. 굴.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말. 배는 네 가지다. 하나만 길어. 신체 일부, 배열부, 잔을 세는 단위. 아닌데, 곱하기 배수 있지. 배수. 그것만 긴 배야. 숫자의 배. 얘만 긴 소리. 그럼 얘들아, 이거 성인하고 어떤 게 긴 소리게? 이거 뜻 아셔야 돼. 소식하고 소식. 그리고 발하고 발도 있다. 밤하고 있다. 말. 밤하고 그다음 발하고 발도 긴 발이 있어. 이거 아셔야 돼. 그리고 무력이 있고 무력이 있어. 각각 어떤 게 긴 소리인지 찾아봐. 왜 찾으라고 하냐면 한 번만 찾아보면 그냥 외워져서. 이거 그냥 내가 안 찾고 말 들으면 또 까먹어. 그러니까 니네가 그냥 찾아보면 그냥 바로 외워져. 눈은 하도 많이 나와서 알걸? 어떤 게 긴 소리인지. 그래서 제가 예시만 이렇게 적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이런 문제 혹시 나오면 뭐가 긴 소리인지 한 번만 찾아봐. 니네가 찾아야 외워진다. 자, 유의어하고 반이어. 만약에 시험범위 들어가면 지금 열심히 얘는 유의하고 반이어는 그러니까 그냥 지금만 설명 듣고 문제도 풀지 마. 뒤에 나왔을 때. 시험범위 들어간다면 풀어. 그러니까 여기는 설명도 한 요 정도로만 듣고 나중에 읽어보는 것도 하지 마. 차라리 중세국어 프린트 예시랑 다른 거 예시면 돼. 유의어 반이어인데 혹시 요게 시험범위 들어가면 요거만 신경 쓰면 돼. 정도 반이어, 상보 반이어, 방향 반이어. 요 시험범위 들어갈 때 얘기할게. 이거는 지금 안 외워도 되니까 문제 풀지 마. 상이어하고 하이어, 상하관계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여기 문제는 풀지 마. 자, 그 다음에 어문 규정을 같이 내가 실어놨나? 아니면 거기까지인가? 유의어까지만 했지. 그래, 어문 규정 표준어는 내가 따로 빼놨거든. 맞춤법하고 중세국어하고 다음 시간에 같이 맞춤법도 만만치는 않은데 일단 같이 좀 잡아 놓을게.